2024년, 2025년 이렇게 우리가 결혼세액공제라는 거를 신설했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결혼을 하면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시켜줘요. 내 세금 50만 원 깎아주고 우리 남편 세금도 50만 원 깎아주고 어쨌든 다자녀 정책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출산율을 높여야 되니까. 대표적인 게 자녀 세액공제예요. 한 명이면 25만 원 세금으로 바로 깎아줘요. 두 명이면 55만 원 깎아줘. 세 명이면 95만 원을 깎아줘요. 어머나. 내가 5천만 원 버는데 1,250만 원보다 신용카드를 덜 쓴다. 그러면은 내가 신용카드를 쓴 것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쓰는 건 안 돼, 안 돼. 안 있을 생각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으시죠? 연말정산. 그쵸? 연말정산인데 네, 오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이분밖에 없어요. 저희 김하나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말이 또 왔습니다. 작년에 연말정산 얘기를 했는데 또 연말정산이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기억이 안 나. 내가 분명히 작년에도 세미 씨하고 열심히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얘기를 다 했거든요. 연말정산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기억을 아무도 못한다. 그래서 또 돌아갔다. 내년에도 오실 거다. 내년에도 불러주면 그럼 이렇게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올해 또 뭐가 바뀌었는지 매년 바뀌잖아요. 맞아요. 해마다 이제 세법은 개정이 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우리 근로소득자 혹은 우리 납세자들을 위해서 추가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들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또 다 까먹었으니까 기본부터 한번 다져보자. 근로소득자들은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이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 간단하게 연봉이라고 그냥 생각을 할게요. 자, 총급여를 내가 1년 동안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소득공제라는 거는 이 연봉을 깎아주는 거예요. 연봉을 깎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에는 부양가족공제가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신용카드 공제가 있고요. 4대 보험 떼잖아요. 4대 보험도 싹 다 공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제 집 사면 담보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전세 들어가도 이자도 내잖아요. 이런 거 이제 주택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소득공제는 총급여를 깎아서 총급여를 뭐 한 3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주는 애요. 요게 이제 소득공제입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요렇게 과세표준이라 그러는데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될 거예요. 소득세세 세율 혹시 기억나요? 전혀 안 나지. 난리가 없죠. 작년에 얘기했는데. 그거는 내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훌륭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금융소득, 우리가 워낙에 투자방송이니까 자꾸 배당소득, 원천징수 이런 것만 기억을 해. 우리 소득세율은 6%부터 45%까지예요. 소득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크죠. 근데 제가 이거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급여소득사의 거의 대부분,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대부분은 15%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90%입니다. 우리가 한 15% 구간의 연봉을 대부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천만 원이 과세표준이나 그러면 세율은 1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방소득세가 1.5%가 추가되니까 16.5%다라고 요것만 기억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소득세율은 16.5%구나 하고 기억하셔도 무방해요. 자, 그럼 요렇게 해서 계산된 게 예를 들어 3천만 원에서 뭐냐면 495만 원 나와요. 500만 원이 세금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얘가 뭐다? 텍스예요, 텍스. 소득세. 이 500만 원을 세금으로 원래 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세액공제를 또 빼줘요. 요거는 뭐냐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그래 맞아.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금 세액공제 싹 다 대부분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세금을 깎아주는구나. 요런 애들은 내 연봉을 깎아주는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깎아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뭐 한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 당했던 그 숫자하고 비교해서 덜 냈으면 토해내야 되고 많이 떼진 게 있다 그러면 환급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챙겨서 나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좀 높여보자. 요게 이제 목표다. 자, 이제 25년도 얘기를 해. 이래야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결혼 비율이 올라가고 있대요. 혼인 건수가 코로나 이후로 올라가고 있대 계속. 그러니까 혼인 건수도 올라가고 혼인이 올라가니까 출산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되게 좋은 일이죠. 그래서 2024년, 2025년 이렇게 우리가 결혼세액공제라는 거를 신설했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결혼을 하면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시켜줘요. 나도 50만 원 뭘로 깎아준다고요? 세액공제는 뭐를 깎아주는 거라고? 세금을 그냥 바로 50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세금 50만 원이면 되게 큰 거예요. 그럼요. 그죠? 네. 내 세금 50만 원 깎아주고 우리 남편 세금도 50만 원 깎아주고. 근데 우리 요즘 젊은 분들 결혼할 때 혼인신고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냐면 막 무슨 막 청약도 걸려 있고 막 집도 걸려 있고 막 이런 혜택들을 보려고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혼인 신고를 막 미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혼인 신고를 해야지만 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고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재혼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 것 같아요. 재혼. 왜? 너 돌싱일 수도 있는데. 인생 한 번. 인생 결혼 한 번이에요. 인생 한 번 기회 안 주는. 재혼도 해줘요. 어머나. 근데 재혼 10번 한다고 500만 원 해주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생에 딱 한 번만 해주는데 그게 초혼이건 재혼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 밀고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다자녀 정책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출산율을 높여야 되니까. 대표적인 게 자녀 세액공제예요. 자, 이건 뭘 깎아주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줘요. 자, 이거는 자녀가 한 명이면 25만 원 세금으로 바로 깎아줘요. 두 명이면 55만 원 깎아줘. 세 명이면 95만 원을 깎아줘요. 어머나. 요런 게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세금으로 바로 깎아준다 그러니까 약간 임팩트가 팍팍 오죠. 그래서 세액공제를 꼭 잘 챙기셔야 된다. 이제 이것도 사실은 증가시킨 거예요. 원래 그 이전에는 이것보다 더 낮았거든요. 근데 더 많이 해주는 걸로 25만 원, 55만 원, 95만 원으로 더 올린 거다. 이번에는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뭐라고요?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뭘 빼는 거예요? 소득에서 오, 맞아. 내 연봉에서 빼는 거예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내 연봉을 차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내가 쓴 만큼 세금이 절세되는 게 아니라 내 연봉을 깎아뜨려가지고 곱하는 세율 앞에 있는 거 걔 있죠. 그걸 이제 줄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 절세 효과는 있는 거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뭐가 더 좋은 게 있어요? 소득공제를 받아야 더 좋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세율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면 24% 세율을 하는 소득자가 있고 15% 세율을 하는 소득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24% 세율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 세율이 되려면 한 1억 2천 넘어가야 돼요, 연봉이. 1억 2천 넘어가는 이런 고소득자들은 세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이 높으면은 소득공제가 유리해요. 왜냐면 세율 곱하기 위에서 빼주니까, 소득을 차감해주니까. 소득 차감해주면은 세율을 곱하면 훨씬 더 절세 효과가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따지니까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아? 왜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만 세금 엄청 깎아주는 느낌 들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럼 평범한 직장인들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별로 의미가 네. 없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공제 항목들을 세액공제로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세액공제 항목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세액공제 항목으로 넘어오면 이제 세율 다음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15%만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득 세율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15% 정도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막 45% 적용받는 아주 초고소득자라도 세액공제는 15%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요걸 이제 형평을 맞춘 거죠. 과세 형평을. 오. 약간 감은 왔죠? 예. 자, 그럼 신용카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신용카드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약간 세미 씨 눈동자가 흔들렸어. 기억이 안 나는데. 5천만 원 연봉자는 얼마 이상을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25%. 오, 맞아. 25%. 5천만 원에 25%를 넘게 써야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들을 넘어야 허들을 넘어야 돼요. 이게 얼마냐면 1,250만 원이에요. 1,250만 원이에요. 1,250만 원보다 더 써야지 이 소득공제가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 버는데 1,250만 원보다 신용카드를 덜 쓴다. 그러면은 내가 신용카드를 쓴 것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쓰는 건 안 돼, 안 돼. 자, 그럼 요 더 쓴 것 중에서 요 더 쓴 종류가 신용카드로 썼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출을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15% 공제, 30%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40%만큼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자꾸만 몇 프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되게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 넘게 쓴 금액이 1,250만 원보다 초과해서 더 넘게 쓴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1,000만 원만큼 신용카드로 썼다. 그러면은 몇 프로? 15%죠? 그래서 150만 원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깎아주겠다. 소득공제. 월급에서 깎아주겠다는 거야. 연봉에서 깎아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착각해서 150만 원을 세금으로 깎아주는 줄 알아. 근데 절대 그거 아니죠. 자, 150만 원에서 아까 우리는 대부분 몇 프로 세율 구간에 있다고? 15%. 그렇죠? 15%인데 1.6%에서 16.5%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실질적으로 절세 효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25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1년 동안 2,200만 원 정도 신용카드를 썼다. 2,200만 원 신용카드 썼다. 그럼 세금으로 25만 원 깎이는 거예요. 아까 자녀 낳았을 때 한 명일 때 25만 원이었죠. 결혼하면 얼마였어요? 50만 원이었죠. 그것보다 작은 거야, 얘가. 그러니까 신용카드 공제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나에게 세금을 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많이 쓸 생각하지 마라. 자, 근데 요번에 중요한 개정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자, 문화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특히 요 체력 단련비. 체력 단련비는 25년, 요거는 확정된 거예요. 25년 7월 이후에 사용한 헬스장 간 거, 뭐 이런 거, 공 치는 거 간 거, 또 뭐 있어요? 요새 수영하는 거. 이렇게 운동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신용카드로 긁었다 하더라도 30% 해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7월 이후로 이제 헬스 운동 좀 해라 우리 이렇게 이런 의미로다가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소득공제 업체로 등록된 헬스장이라던가 뭐 문화센터라던가 이런 데여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고 혜택을 챙겨보시면 되겠죠. 잘 챙기셔야 돼요, 이런 거는 소득공제 금액이 크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는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건 아닌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 써도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자는 300만 원까지가 한도예요. 그러니까 총 300만 원까지, 이것도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거꾸로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월 신용카드를 얼마까지 쓰면은 한도가 넘을까? 자, 한 달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내가 신용카드로 280만 원 이상 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럼 훨씬 더 많이 써. 무조건 더 많이 써요. 우리는 이제 지금 싱글이니까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280만 원 이상 무조건 쓰거든요. 그러면 한도에 무조건 걸려요. 그렇겠죠.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를 되게 많이 써서 공제를 더 받고 싶은데도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공제를 더 못 받는 허들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자녀 한 명당 한도를 50만 원씩 늘려줬어요. 자녀 한 명 50만 원 더 늘려주고 2명이면 400만 원 해주고 이렇게. 그러면은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겼다. 그래서 요거는 자녀가 있어야지만 공제 받는 거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12월에 입법은 됐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돼야 돼요, 개정안이. 아직은 안 됐지만 요런 것들은 보통 좀 잘 시켜줍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에게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 요것도 아직까지 개정안 통과는 안 됐는데 교육비 공제가 좀 확대된 게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여기 없었고 참 대화가 좀 어려운데 자녀 키우시잖아요. 지금 자녀 몇 살이세요, 피디님? 이제 3살이죠. 네, 아, 진짜 너무 6살, 7살 이렇게 되면은 유치원 일단 가야 돼. 6살, 7살 유치원을 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나도 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6살, 7살 때까지는 애들을 하루 종일 맡길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에. 5시, 6시까지 맡길 수가 있어.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갑자기 12시에 집에 온대. 그럼 이거를 막 픽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학원 뺑뺑이에 돌리는 금액을 공제를 안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해주겠다. 오. 요건 이제 좋아진 거죠.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이들. 요거 해주겠다. 요거 하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생 자녀는 원래 아버지가 교육비를 내주잖아요. 학비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교육비 공제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맞아. 근데 요즘에 대학생들 중에 알바 안 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다 알바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막 창업해갖고 본인 막 사업하는 애도 있고 혹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기술 있으면 영상 편집 이런 애들은 또 그런 거 가지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 얘네가 소득이 생겨버려요. 근데 소득이 많지도 않아 사실. 1년이 뭐 얼마나 되겠어. 1년 다 모아야 뭐 한 500 되겠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공제를 못 받게 돼요. 자녀가 소득이 100만 원 이상 있으면. 1년에 100만 원이요? 1년에. 너무 심하다. 너무 충격적이지.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있으면은 자녀에 대한 대학교 학비 세액 공제를 아빠가 못 받았어요. 어머나. 이것도 억울하잖아. 네. 그래서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요거 두 개는 12월에 국회에서 입법 통과가 되면은 내년 연말정산 하실 때 꼭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세무사님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거 다 짚어주셨는데 솔직히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무사님이 보셨을 때 저희가 딱 이것만 알면 된다. 실제로 환급금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거 한 3가지?
환급금의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거, 제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제일 많이 되는 그리고 또 생각을 잘 못해갖고 놓치는 거. 이게 굉장히 절세 효과가 큰데 놓치고 있는 거 세 가지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자, 연금계좌는 여러분 우리 도너리에서도 계속 공부를 하셨겠지만 우리 연금 박사님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자, 연금 저축계좌가 있고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요. 연금 저축계좌하고 퇴직연금계좌에다가 불입하면 그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5%만큼 15%인데 지방소득세 포함하니까 16.5%죠? 16.5%만큼 세금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지출을 하면서 막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거나 막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거 받는 거 말고 내가 저축을 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돈을 허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연금계좌에 저축하면서 세액공제 효과도 큰 연금계좌 세액공제 강추하고요. 강추.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해지하면 안 돼. 절대 해지하면 안 돼. 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으려고 저축해 놓는 건데 내가 아직 나이가 들지 않았고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닌데 중간에 해지해버리면 앞에서 공제 혜택을 받았던 걸 한꺼번에 토해내야 돼요. 공제 혜택 받았던 걸 한꺼번에 다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해지 불가. 그래서 요게 1년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 넣고 퇴직연금에 300만 원 넣고 혹은 두 개 섞어가지고 총 900만 원을 넣잖아요. 섞어서 총 9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에 16.5%면 엄청 커 이거. 150만 원 세액공제돼요. 세액공제니까 세금으로 150이 깎인다고.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냥 풀로 이빨이 땡기는 거야 막. 그러면 900만 원을 막 통으로 다 넣어. 그럼 내가 생활 자금이 없어지죠. 점차 국립하고 힘들어지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를? 해지. 그럼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적절히 나의 수준에 맞게 절대 해지 안 할 수 있는 금액의 수준에 맞게끔 가입하는 게 포인트다. 됐죠? 무리하지 말고. 자, 두 번째는요. 많이 놓치시는 거 월세 공제예요. 월세 세액 공제는 이제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내가 납부하고 있는 월세에 대해서 자, 16.5%만큼 공제해줘요. 자, 여기 전부 다 16.5% 공제해주죠. 요거 내가 아까 얘기한 거 그거 때문인 거예요. 대다수의 근로소득자가 15% 정도의 소득세율이기 때문에 요만큼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25%, 35% 높은 고소득자들도 요만큼만 묶어놓은 거야. 세액공제 혜택을. 그래서 세액공제가 더 많다.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자, 월세 세액공제는 한도가 1,000만 원인데 한도 1,000만 원을 1년 월세로 나누면 1,000만 원을 1년 동안 월세로 낸 거를 12달로 나누면 한 월세 한 83만 원 정도 돼요. 83만 3천 얼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출하고 있는 월세가 83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해당이 된다. 꼭 챙기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전입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이제 그 집에 산 게 입증이 되니까. 그리고 임대인도 제대로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가끔 임대인이 이제 본인의 세금 문제 때문에 여기 전입 신고 퇴거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못 받아요. 그런 집에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면 이제 내 손해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거기가 월세가 더 싸가지고 글로 가야 된다. 그럼 이제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궁금한 게 그럼 뭐 본인이 세대주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월세. 그런데 이거는 같이 사는 부부 중에 한 명이 어쨌든 무주택자고 같이 사는 부부 중에 한 명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주소지가 같아야 되고 무주택이어야 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것도 아주 좋아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들어보셨나요? 네. 했었어요. 기부를 하셨어요? 그 기부하고 돈 그거 선물 받는 거. 어디다가 했어요? 어느 지역에? 제주도. 와. 고향이 제주도였어요, 피디님? 그게 아니라 나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에다가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지역 혹은 내가 제주 감귤이 먹고 싶다 그러면 제주도 뭐 사과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의성 뭐 이런 데다가 내가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내 주소지 말고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금을 하면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10만 원 하면 10만 원 다 빼줘요. 무슨 얘기냐 10만 원을 기부했다 그러면 세금 10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출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0만 원을 기부했는 10만 원의 혜택이 그대로고 여기서 킥은 뭐냐면 30% 상당액의 특산물을 집으로 보내줍니다. 주소지 빼고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지역을 하세요. 제주도도 좋고 어디 부산도 좋고 어디든지 하시면 됩니다. 좋죠. 요게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국가에서도 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 한도를 더 높여줬어요. 요것도 이제 입법 중이기 때문에 개정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을 할 텐데 요거를 우리가 그동안에는 10만 원까지가 한도였잖아요. 근데 더 해도 돼요. 사실 더 많이 해도 되는데 더 많이 하면은 이제 그 세액공제 효과가 극대화는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10만 원 정도만 해라 했던 건데 2천만 원까지 더 해도 돼요. 근데 뭐 지역에다가 2천만 원까지 우리가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10만 원 할 걸 20만 원까지만 하면 20만 원까지 하면요. 여기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더하기 20만 원에
30%면 6만 원 상당의 특산물이 오겠죠. 그렇게 더하면 훨씬 더 혜택이 커진다. 그렇게 지금 개정 입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좋은 절세 방안이죠.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손해볼 게 없어. 그럼요. 장 볼 일이 있으면 일단 지도 검색부터.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랑 월세랑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세 가지 꼭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해야 되고, 아까 월세 얘기 잠깐 했을 때 부부들은 또 뭐 누구한테 몰아준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녀랑 부양가족 공제, 뭐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을 뭐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총급여? 요것도 그냥 이것도 해마다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일단 홈택스에서 맞벌이 부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똑똑하신 분들은 그걸로 한번 돌려보시면 좋고요. 근데 사실은 연말정산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연말에 다 임박해가지고 뭘 하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신용카드 지금 다 썼는데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부 둘 중에 일단 소득이 총급여가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1번입니다. 일단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1번. 지출과 부양가족을. 근데 또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 세액공제는 내가 받고 우리 자녀에 대한 병원비나 교육비나 의료비는 우리 남편이 받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안 돼요. 한 사람에 대한 공제 사항은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사람한테 몽땅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쪼개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공제도 그렇고 자녀 공제도 그렇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할 때 부모님에 관련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득 높은 사람한테 몰고, 우리 자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얘는 뭐 크게 뭐가 없다, 공제 받을 게, 그러면 또 이제 배우자에게 넣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또 이제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왜냐면 이런 거는 연말 가서 결정을 해도 되잖아요. 부모님을 나한테 넣을래, 너한테 넣을래는 사실은 연말정산 할 때 결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신용카드는 배우자 카드로 쓰는 게 좋아요, 내 카드로 쓰는 게 좋아요는 사실 1월 1일부터 요이 땅 돼요. 그렇잖아요. 신용카드 그 해 쭉 쓴 게 반영돼가지고 가는 건데, 요 기준을 잡으실 때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소득이 만약에 누군가가 더 높다 그러면 높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쓰는 게 더 좋을 것도 같지만, 이 사람한테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몰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득이 총급여가 높다 그러면 25% 허들이 더 높죠. 소득이 낮은 사람은 25%가 더 낮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허들이 낮은 사람한테 신용카드를 좀 몰아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둘 다 15% 구간 안에 있는데 네가 높고 내가 높다 그러면 낮은 사람한테 신용카드 몰아주는 게 유리하고, 세율 구간이 달라버리죠.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갖고 얘 24%, 35% 세율로 막 엄청 돈을 많이 벌어. 그럼 이런 사람은요, 신용카드를 여기다가 몰아준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율을 떨어뜨리는 효과 측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대부분 15% 구간 안에 있을 거니까 제가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25% 허들이 좀 빨리 넘는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있어. 소득이 이제 낮은데 이제 좀 너무 낮아가지고 아예 세금이 안 나오는 월급도 있어요. 세금이 이제 아예 안 나온, 예를 들면 한 2,500만 원 수준, 뭐 이 정도는요, 이거저거 내 거 넣고 애 하나 넣고 이러면은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그 배우자한테 굳이 다른 공제를 몰아줄 이유가 없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이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실제로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좋겠다. 홈택스에 있는 거죠? 홈택스에 있어요. 네네, 홈택스에서 그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되고, 지금 근데 얘기를 하셨지만 뭐 신용카드도 그렇고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미 늦었으니까. 그럼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막판 뒤집기라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먼저 해라. 당장 이거라도 해라. 당장 네, 이거라도 네. 해라. 이미 벌어진 일들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자녀 세액공제 받자고 갑자기 애를 오늘 낳을 수는 없어요. 이건 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주 흑돼지. 고향사랑 기부금은요 12월 31일에 해도요 올해 걸로 반영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어딘가 기부할 때가 있는데 그걸로라도 내가 그 세액공제 효과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 같은 거 하시면은 10만 원씩이라도 우리가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받아서 먹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퇴직연금, 연금저축. 아까 연금계좌 세액공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일정하게 매달 뭐 50만 원씩 적금 넣듯이 해야지만 반영할 수 있는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1년 중에 납입액이 9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 세액공제 받을 게 없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올해. 그러면은 12월 31일에라도 IRP 계좌라던가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때려 넣어야 돼요. 900 빵 때려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연말정산을 즉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랑 퇴직연금, 연금저축 기억하시고 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다가 연말정산에 빠뜨린 내역이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라도 다시 해도 돼요? 수정 뭐 이런 게 돼요? 요즘에 젊은 분들은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내 부양 가족이 누구누구 있는지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 썼는지 이런 것들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내가 병원을 막 이렇게 많이 다닌 걸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무슨 병원인지 다 나와요. 왜냐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1년 동안 나의 행적이 모두 다 기록돼 있어요. 내가 연금 얼마 넣었는지, 내가 심지어 어느 그 주택담보대출 얼마 받아서 이자 얼마 내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거를 회사에 제출하기를 좀 꺼려하는 거지. 왜냐면 사실 회사에다 그걸 제출해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를 회사에다가 제출하면 회사에 어쨌든 누군가 직원들이 아니까. 그렇죠. 그게 싫어서 일부러 제출을 하지 않고 2월 달에 연말정산은 그냥 내 거 반영하지 않고 문 닫은 다음에 5월 달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제출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신용카드 내가 뭐 5천만 원 쓴 거 이런 거 부끄럽잖아. 그래 너 그런 거 막 노출하고 싶지 않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할 때 못하더라도 우리가 5월 달에 직접 본인이 소득세 신고하면서 나의 연말정산 사항을 다 반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이 기간이 완전 지나버렸다. 완전 지나버렸으면 우리가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거의 연말정산도 5년치 내에 경정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내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랜서 소득이 있거나 기타 사업 소득이 있거나 혹은 막 배당 2천만 원 넘게 받았거나 이러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5년치 막 한 번에 하는 분들도 있죠? 그게 요즘 그 카카오톡 이런 데 보면은 당신의 환급금 27만 5천 원 찾아가세요 이런 거. 아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경정청구예요. 근데 그거 눌러갖고 내 주민번호 다 털리고 나면은 나는 5천 원 나옵니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요즘에 국세청에서 이거를 도입을 했어. 이제 이게 일반 IT 사기업이 아니고 국세청 홈택스 안에 나의 환급금 찾기 메뉴를 만들어놨어요. 이거 진짜 최근에 내 동생이 본인 5년치를 조회를 해보더니 그냥 한 방에 떠 5년치가 얼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갖고 그거 신청해갖고 환급금 받았어요. 진짜요? 바로 여러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그거는 믿고 할 수 있겠다. 그럼요. 국세청에서 아예 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왜냐면 하도 막 사기업에서 그거 막 수수료 떼간다, 막 정보 유출한다, 막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연말정산을 놓치신 분들은 5월 달에 직접 하실 수도 있고 5월 달도 놓쳤다 하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내 환급금을 다 5년치까지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김하나 세무사님과 함께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급 많이 받으세요. 네, 환급 많이 받으세요.